어제 잠정 합의에 이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막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합의안에 임단협 유예 조항이 담긴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대부분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앞으로 건축물과 토지 개발이 허용됩니다.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엽기 행각으로 검찰에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부당 노동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폭행과 취업방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4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수기 5% 좌석 배정 등 마일리지 제도 일부를 개편했습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거의 80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25,000선을 턱걸이했고요. S&P 500 지수 3.4%,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급락했습니까? 일단은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90일간의 추가 협상을 할 미국 쪽 협상 파트너의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가 선임된 게 일단 직접적이고요. 여기에다 요 며칠 사이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윌버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까지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상이 뭐 잘 되겠냐 이런 비관론이 우세한 게 오늘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악재가 됐다고요? 사실은 그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근거로 제시된 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높은데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채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장기 채권 금리는 대개 단기 채권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 요즘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단기 채권인 미국 국채 2년물의 금리와 장기 채권인 10년물 간의 금리 차이가 최저치로 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즉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 금융위기처럼 경제가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전에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출발부터 좀 안 좋았죠. 장 초반에 코스피 2100선, 코스닥 700선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2시가 조금 넘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2100선, 700선을 살짝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11시 37분 현재 보니까 외국인이 80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됐던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체 회의가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어제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 타결되는가 싶었는데 노동계 반대에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사민정 결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언제로 연기된 건가요? 네, 오전 10시 반에 예정됐던 노사민정협의체 회의는 한국노총 불참으로 오후 3시로 연기됐습니다.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는 또다시 위기에 놓이게 된 건데요. 당초 어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최종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오전 노사민정 공동 결의를 한 후 내일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어젯밤 최종 협상안을 확인한 한국노총이 광주시가 제시한 현대차와의 투자협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동 결의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잠정 합의안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한국노총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한국노총이 크게 반발한 내용은 잠정 합의안 가운데 5년간 임단협 유예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공개한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동계는 35만 대 생산으로 문구를 바꿨지만 연간 생산 물량이 7만 대인 만큼 5년간 단체 협약을 유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독소 조항으로 노동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 역시 오늘 오후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됐을 때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였던 광주형 일자리가 또다시 막판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와 현대차가 오랜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임단협 5년 유예라는 걸림돌에 노조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최종 타결까지 험로가 예상되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상 타결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이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로 지금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연기됐잖아요. 사실 10시 반에 열렸습니다. 네. 열리긴 열렸는데 아까 리포트에서 들으신 대로 이 민주노총 쪽이 불참을 하면서 이용섭 시장이 3시로 미루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3시로 잡혀 있는데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까 이 리포트에 나온 대로 핵심 쟁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본 내용으로는 노동계는 지금 반대 입장이거든요. 네, 평론가님 좀 얘기를 진전하기 전에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왜 광주형 일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네네.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간략히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자리, 고용 창출 문제가 이 정부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급조된 건 아닙니다. 4년 동안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제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좀 최대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 기업 쪽에는 어떤 당근을 줄 수 있을까? 저임금으로 안정적인 조건으로 이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약속된 게 연봉 3,500만 원의 근로자들을 주당 44시간 시간을 활용을 해서 완성차 공장을 광주에다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신에 좀 다소 저임금 아닌가? 자동차 회사는 더 많이 받던데 대신에 이 광주에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 환경을 시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보전 효과로 다른 인프라를 좀 더 안정적인 이제 이 제공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 그래도 이제 상대적인 박봉일 수는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 노조는 여기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형 SUV 차량을 완성차로 배치하겠다. 네. 이게 현대차 입장인데 또 유사한 이 소형 SUV가 울산 공장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경합을 할 텐데 모델은 좀 차등을 둬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어느 쪽 차가 더 싸겠습니까? 소형차. 예, 투입 광주에서만 인건비를 네. 보면 예. 광주께 더 싸겠죠. 네. 시장에서 이제 이런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제 울산은 상대적으로 정규직들이 일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잖아요. 이러한 비용의 격차들을 이 한반도라는 우리나라 작은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실험적 과제로 대두가 됩니다. 네. 그래도 결국은 광주시하고 현대차가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는 거는 이르렀죠. 결국은 그래도 뭐 의견의 차이점을 좁혔다는 맞습니다. 뜻인데 마지막에 이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을 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또 무산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간신히 이제 시와 그러니까 노사민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노사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부,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 이제 좀 독소 조항으로 노동계가 문제 삼았냐면 네. 임단협을 5년간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가동이 시작되더라도 5년 동안의 임금과 단체 협약을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제 노동계에서는 아니 기본적인 노동권을 지금 이렇게 저해하는 독소 조항을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이거 있으면 우리 못 받는다 그랬거든요. 현대차가 양보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제거했어요. 빼기로 하고 합의가 좁혀졌는데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아까 취지에라는 이제 리포트를 하셨는데 이게 네. 뭐냐면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라는 조항은 분명히 빠졌어요. 근데 35만 대 생산될 때까지는 임단협을 유보한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와. 근데 지금 현대차가 연간 생산량을 7만 대까지는 우리가 생산과 판매를 보증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연 7만 대 생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딱 5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5년간 임단협 유예를 빼면 뭐 하느냐. 35만 대 생산까지 유예라면 결국 또 5년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계는 이 조삼모사다. 네. 말만 바꿨지 독소 조항은 살아있다. 이게 지금 어젯밤에 이 문구가 확인이 되면서 민주노총 쪽에서는 우리는 반대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하겠다. 네. 오히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온 거죠. 오후 3시에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 조항이 빠진다면 사실은 노동계까지도 여기는 합의가 됐던 거거든요. 35만 대까지 유예 조항,
향후 5년간 임단협을 이제 묶어두는 조항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이 오늘 고우할 수 있는지 여기서 스탑이 될 것인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에 좀 참여를 했었던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지금 반발을 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현대차 노조가 지금 민주노총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데 지금 총파업을 말씀하신 대로 예고한 네.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키를 쥐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총파업을 보면 그게 노사관계라기보다는 노정관계에서 터진 건데 그때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탄력근로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탄력근로제를 이제 좀 기업 쪽의 입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정부 쪽이 이제 유예적인 입장을 취하자 민주노총이 거세게 정부의 어떤 노동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이제 그런 총파업이 한번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으로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완성차 공장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정규직 중심으로 돼 있는 현대차 노조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광주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거긴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상당히 성공해서 이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현대차의 이제 노조 그리고 이제 속해 있는 소속 노동자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 독소 조항을 뺀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네. 이 독소 조항이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겠네요. 이거 빼면 합의가 될 것이냐? 네.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입장은 이제 굉장히 합의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양대 노총의 입장이 또 갈리면서 노동계 입장도 반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독소 조항이 제거될 것이냐, 민주노총이 여기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가 오늘 오후 3시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네. 되겠고요. 무엇보다 먼저 회의 테이블에 민주노총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뭐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보도를 해드린 것 같은데 네. 뭐 타결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계속 그게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라기보다는 당위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광주형 일자리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아, 예.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자동차 업계가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럼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가 지난번 총파업 9만 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80%가 양대 노조였어요. 민주노총이 이제 주도했지만 그 중에 뭐 9만 명 중에 80%가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기업에 좀 활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강경투쟁만 할 것이냐. 지금 정부와도 부딪힘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종석 실장 네.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홍영표 이 민주당 원내대표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민주노총이 한번 자 미래를 위해서 당장 우리의 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계도 말이 통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까운 오전 시간을 흘려보내는 이유가 그러네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험로에 놓인 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그간 개발이 제한됐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을 다 합하면 여의도의 11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규제가 풀린 곳이 어디입니까? 네,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된 그런 접경 지역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초동이 포함이 됐고요. 경기도, 김포 등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들에 포함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에 당정 협의를 열고 3억 3,699만 제곱미터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해제되는 면적만 서울 여의도 규모의 116배로 94년 이후에 최대 규모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정 협의에서 당과 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간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는 데 공감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규제가 풀리면 이 지역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증개축하는 이러한 개발 행위들이 제한이 되는데요. 해제가 되면 이런 제한들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대규모 개발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 연천, 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 출입도 전보다 간소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22년도까지 민간인 통제선 출입 통제소에 무인인식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들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인데요. 미리 발급받은 반도체 칩 카드만 있으면 자유롭게 민통선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당 과정은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연간 약 3만 명 규모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출입 시간 단축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공급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의 평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성북구 정릉동을 시작으로 공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 3%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계열사 5곳의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요. 양 회장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진 것뿐만 아니라 임금체불과 성희롱 등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양진호 회장 이 정도면 갑질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야겠어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양 회장 소유의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폭행과 취업 방해, 그리고 임금 체불 등 무려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을 향해 콜라가 담긴 유리컵을 던지고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하자 해당 회사의 부정적인 언급을 일삼아 결국 그만두게 만든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심으로 한 4억 7천여만 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폭행에 취업방해, 임금체불까지 갑질도 다양하게 했는데요. 성희롱도 저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 회장 본인이 여성 직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뒤따른 성희롱을 했고 양 회장의 지인도 다른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생마늘을 통째로 먹이거나 겨자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양 회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고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1억 8천여만 원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와 은행권이 취약차주 은행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감면 대상은 취약계층 가운데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의 35배를 넘어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7,2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체납자 명단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네, 국세청은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7,16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고액 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2,500억여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명단 공개 인원은 14,000여 명 정도 줄었고 체납액도 6조 2천억 원가량 감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바뀌면서 명단 공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올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금 체납 단골 손님인 전두환 전 대통령도 명단에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31억 원을 체납해 이번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검찰은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해 부과한 추징금 2천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등을 공매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최유정 변호사도 이번 명단에 올랐습니다.
밝혔습니다. 추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69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과 체납액 등은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항공 마일리지부터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앞두고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유효기간이 있는 마일리지 사용을 서둘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로 사라집니다. 이 기간에 해당되는 항공 마일리지는 올해 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 가운데 유효기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소멸되면 아까울 텐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우선 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예약이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성수기 때 인기 노선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예약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요. 내년부터는 전체 좌석의 5% 이상을 마일리지 항공권으로 배정하고 실제로 마일리지 좌석이 얼마나 예약됐는지도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은 마일리지 좌석이라도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지금처럼 일정 마일리지가 차감되는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000마일 이하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항공권 외에 커피나 외식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또 마일리지 차감 기준이 높은 단거리 노선에 대해 공제 마일리지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강산입니다. 올해 상반기 회사 오너와 CEO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됐던 한국투자증권의 김현추 차장과 상사인 김성락 전무가 나란히 회사를 떠난다고 합니다. 새 둥지로는 경쟁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유력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김현추 한국투자증권 차장이 미래에셋으로 옮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추 차장은 현재 한투증권에 사표를 제출해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7살인 김 차장은 상반기에만 총 22억 3천만 원의 보수를 받아 증권업계에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 중 최고 연봉자의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고요. 22억 6천만 원으로 증권업계 연봉 1위자 김 차장의 직속 상관인 김성락 전 한투증권 전무도 지난달 중순 한투증권을 먼저 떠나 미래에셋으로의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네, 이렇게 경쟁사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게 흔한 일인가요? 네,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김 차장 역시 한투증권이 첫 직장은 아닌데요. 미래에셋대우가 두 사람을 영입하는 이유는 그동안 약점으로 꼽혀온 파생금융 상품 분야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직접 개발하고 운용한 상장지수증권 ETN과 주가연계증권 ELS가 큰 수익을 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국내 주식시장이 조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ELS나 ETN 등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과 무관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파생상품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는 3% 넘게 빠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2100선, 코스닥은 7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로 현대차가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국토부가 항공사 마일리지 서비스를 개선키로 하면서 대한항공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이웅열 회장의 상속세 탈세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 소식이 들리면서 코오롱은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시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